네, 여러분, 이제 지금은 그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진입규제에서 사실 금융기관 인허가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금융회사의 특성상 타인의 자본을 이제 운용을 하죠. 돈을 받아서 은행은 가령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자산을 어떻게 취득해가지고 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금융투자회사들은 그 타인의 자본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산으로 포함시키진 않지만 자기 자산으로 포함시키진 않지만 고객이 재산을 대신 운용해주거나 고객이 증권을 보관하면서 그 고객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아가지고서 이것을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융회사의 이러한 특성상 금융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 대주주의 도덕성이나 아니면 재무적 건전성을 조금 필요로 합니다. 사실 도덕성이란 표현보다는 정확하게는 그 사회적 신뢰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충분한 출자 능력을 요구를 하는데요. 비차임 요건이라고 가로 열고 써 있는데 가령 그런 거예요. 금융회사를 만드는데 100억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 100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 회사를 설립할 때는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납입을 해서는 안 되고 금융사를 인수할 때도 대출받은 돈으로 금융회사를 인수해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차입 없이 출자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법령상으로는 실제로는 어, 금융회사를 설립하는데 100억 원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이 100억 원을 모두 다 차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가령 그런 거죠. 비차임 요건은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대주주가 아닌 자, 가령 뭐 1, 2% 가진 주주를 50에서 100명 정도 만들고 이 50에서 100명이 모두 다 어떠한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모두가 다 대주주가 아니니까 당연히 자금을 차입해서 출자를 할 수가 있고 차입해서 인수를 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아무도 대주주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금융기관 인허가 등을 하거나 대주주가 지분을 뭐 판매해서 대주주가 바뀔 때는 그 대주주 10% 이상 되는 대주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뉘거든요. 10% 이상이면 우선 다 대주주인데 그 중에서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을 산정할 때는 혼자서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혼자서는 가령 15% 가진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5명인데 그 5명이 모두 13%씩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 5명을 최대 주주로 봐요. 5명에서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을 최대 주주로 보는데 근데 이제 요런 사람들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비차임 요건을 갖춘 자가 실은 뭐 보통 실무적으로는 6, 70% 이상 지분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독기관에서. 그래야 이 금융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질 사람을 정할 수가 있고 1, 2%만 지분을 가진 사람이 다수라면 이 금융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자신이 사재를 출연해가지고 이 금융사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 비율 이상을 이제 차입을 뭐라고 할까 일정 비율 이상을 일정한 지분 비율 이상은 반드시 그 대주주가 갖도록 하고 있고, 이 대주주는 그 차입을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차임 요건이 조금 특이한 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차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려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자금이 왔는지를 봐야지 그 자금이 차입된 자금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주주 출자자금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출자자금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이게 출자자가 금융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자기 자금을 출연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법인이라면 비교적 쉬워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자본이 있고 이 자기 자본을 통해서 자기 자본이 있고 이 자기 자본을 통해서 출자를 한다면 차입한 자금으로 보지는 않아요. 물론, 그러면 차입한 자금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법인이 이익을 얻었으면 법인은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그 재무제표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항상 계산이 되고, 그럼 이 법인이 그동안 영업해서 쌓은 돈 얼마, 영업해서 이익 본 돈 얼마, 그다음에 출자한 자금 얼마 해가지고 그 자금을 출자했다면 이거는 비차입 자금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아무도 재무제표를 안 쓰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면 번 돈을 계속 쓰고 대출도 받고 다시 또 돈을 쓰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이젠 학생이니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돈을 벌어서 사는 직장인들은 대부분은 집을 이게 사거나 아니면 자기가 살 집을 전세 자금을 대출 받아 가지고서 처음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개인은 재무 상태표가 없지만 재무 상태표를 가정적으로 만들어 보면 개인의 자산 중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자기 집의 보증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령 집이 10억이에요. 그럼 10억 중에 한 6, 7억은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3억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 대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 같은 사람이 경우에는 그렇게 돼요. 저희 집은 저희 배우자 명의로 집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대출은 같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커요. 뭐 이런 사람들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금융기관에 출자를 할 때 제가 빚을 채무로만 출자를 한 것으로 보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병원 사업을 해서 돈을 벌죠. 그러면 가령 한 달에 천만 원씩 벌었다라고 하면 천만 원 중에 제가 30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그다음에 200만 원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을 합니다. 그럼 500만 원이 남죠. 그럼 500만 원을 10년 동안 모으면 5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5억 원을 출자를 하면 이거는 자기 자본, 그러니까 차입해서 출자한 돈이 아닌 것으로 봐줘요. 이러면 이제 쉬울 것 같죠. 근데 제 통장을 열어보면 계속 대출금이 들어오고, 계속 이자가 나가고, 계속 대출금 상환 금액이 나가고, 카드값도 나가고, 월급이나 뭐 제가 병원 사업으로 번 돈은 계속 들어오고, 뭐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면 어떤 돈이 차입금이고 어떤 돈이 대출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령 제가 집을 사려고 계속 돈을 모아서 한 3, 4억을 모아뒀는데 그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집을 산다고. 그러면 대출금이 또 3, 4억이 딱 꽂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법인 설립한다고 출자금을 딱 이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저는 그 대출받은 돈을 출자금으로 낸 것이냐, 아니면 제가 쌓아둔 돈을 낸 것이냐가 굉장히 애매해지죠. 이게 이제 회계에서는 선입선출이냐 후입선출이냐로 놓고 보는데
후익선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입선출, 후익선출, 뭐 이동평균법도 있죠.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조업에서 재고자산을 판단할 때, 원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매년 그 뭐 철이나 구리나 이런 원료의 가격이 계속 달라지고 납품받는 재료 가격도 계속 좀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만든 제품에 들어간 그 원료가 작년에 산 거냐 아니면 올해 산 거냐에 따라서 원가 산정이 달라지겠죠. 여기에 철이 100g 들어가는데 100g이 100원이야. 그런데 올해는 100원이야. 근데 작년에는 80원이었어. 근데 실제로는 제 창고에는 이게 뭐 작년에 산 거, 올해 산 거 나눠져 있지 않고 막 섞여서 막 대충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럼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언제 걸로 볼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이제 회계에서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현금에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어렵잖아요. 똑같이 원화 1,000원이야. 근데 그러면 작년에 취득한 1,000원과 올해 취득한 1,000원이 다른 거냐라고 놓고 보면 그럼 달러 기준으로 다르게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회계는 그 나라 통화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이 현실적으로는 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잠깐 문 좀 열어볼게요. 그래서 실제 금융업 인허가를 할 때는 그 선입선 이 현금 흐름을 선입선출이냐 후입선출이냐 둘 중에 뭘로 판단하냐를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후입선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회계를 공부한 분들은, 그게 말이 돼. 후익 선출은 IFRS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데? 라고 하는데, 법률에서는 좀 그렇게 돼요.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1,000만 원이 있는데, 누군가한테 뭐 가령 대출을 받고서 대출 자금 목적에 제가 사업용 자금이라고 썼어요. 그러고 나서 대 통장에 3억이 있어도 1,000만 원 대출 들어왔다가 얘를 부동산 사는 데로 써버리면 이 돈은 그 법률에서는 제가 그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사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굉장히 그 의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제가 부동산을 산 부동산을 사기 직전에 1,000만 원 대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사실은 규정에서 그러면 이 비차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금 출처를 판단할 때 그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보통은 선입선출이든 후입선출이든 조금 더 그 출자를 하는 사람한테 약간 불리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불리하게가 이제 부당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그 차입된 자금인데 못 받다라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뭐 회피가 뭐 비겁하거나 부당한 회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난이 가급적 성립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 출자 자금을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금융기관 설립할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한 거기도 해요. 왜냐면 그 금융기관 설립하려는 사람한테 너무 유리하게 놓고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유리하게 놓고 봤다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그 피해는 그 금융기관 이용자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격 사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융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처벌 이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적 신용, 여기 아까 제가 사회적 신뢰성이라고 잠깐 그 기재를 바꿨는데, 사회적 신용이라는 게 법률상 용어입니다. 채무 불이행이나 아니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업 자격을 취득했다가 뭐 취소된다든지 뭐 이런 이력들, 뭐 반납한 건 경우도 들어가긴 하죠. 뭐 이러한 이력들이 없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변경 승인 제도도 있는데요.
대주주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새로이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요건을 심사해서 사전에 그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게 이제 법률에서 되게 명시적이고 더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업권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업권법은 이것을 조금 상대적으로는 그 조금 더 완화돼서 그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표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어떤 경우도 그 대주주 사전에 뭐 보고해라 뭐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후적으로 마치 변경 등록 뭐 이런 거 해도 되는 것처럼 그게 써 있다 할지라도 실무적으로는 이제 내가 M&A를 해요. 기업을 인수해서 이제 내가 최대 주주가 돼. 근데 인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최대 주주로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나한테 결격 사유가 난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 결격 사유가 있는 거야. 아니면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 비차임 요건을 충족해서 대주주 출자자금 소명이 충분히 됐다라고 했는데 감독기관에서 아니라고 해버리는 경우에는 제가 결국 돈까지 다 줬는데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리고 기업을 매도한 쪽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당연히 그거 감독원에서 심사하면 통과될 줄 알았는데 뭐 조금 빡빡한 감독원 담당자가 봤다든지 아니면 뭐 해석 감독 정책이 변화에 따라 해석이 조금 변화될 필요가 발생했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갑자기 꼴랑 떨어져 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팔았더라면 그 사람은 이미 팔고 그동안에도 다른 사업할 수 있었는데 저한테 팔게 됨으로 인해서 불리함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변경을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그 자금으로 이걸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괜찮냐? 라고 그 출자자금 소명 자료 있죠. 계좌거래 내역이라든지 뭐 법인이 인수하면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들고 가서 사전에 그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진입 시점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중간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그 너 대주주 변경해야 너 그 바꿔야 된다. 이렇게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너 결격 요건 됐으니까 이거 너 수정해야 돼. 라고 그렇게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뭐 시험 낸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한번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경영 건전성 기준. 자기 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이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이죠. 그다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유동성에 관한 사항 등을 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BIS, RBC 뭐 그런 것들이죠. 자본의 적정성은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냐 뭐 이런 건데 자산의 건전성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또 회계를 아시는 분들 좀 더 편한데 가령 제가 주식을 샀어. 비상장 주식입니다. 상장 주식은 맨날 맨날 이제 종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추면 되는데 비상장 주식을 제가 가령 샀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샀는데 살 때는 이 비상장 주식이 한 주당 500만 원이었고 실제로 이 회사는 100주를 발행했는데 현금이 5천만 원 이상 있어요. 그리고 현금 말고 다른 자산들도 있고 이 회사는 계속 기업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니까 한 주당 가격은 뭐 500만 원 넘는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그 갑자기 적자가 계속 나기 시작했어요.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하면 그 취득 원가는 500만 원이지만 나중에 뭐 보니까 그 한 주당 대충 자산 가격이 100원밖에 안 돼. 그러면 자산이 건전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서 K갭은 보통 비상장 주식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이걸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00만 원 주고 샀으면 이 주식의 가치는 자산을 재평가하지 않는 한은 500만 원으로 계속 써 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이 500만 원짜리 주식을 한 뭐 5조 원어치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북에는 장부에는 5조 원으로 써 있지만 실제로는 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훨씬 더 적은 가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자산의 건전성을 좀 봐요. 너무 또 위험한 자산 취득하지 마라. 좀 위험한 자산 취득해도 되는데 그 비율은 어떻게 하고 위험한 자산 취득하면 그만큼 네가 다른 것들 또 위험한 자산 취득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위험이 정도에 따라서 가중을 시키고 감경을 시켜가지고 일정한 범위 내의 위험만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 여러분 인터넷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은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재무제표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 은행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국채였죠.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은행은 예금주가 돈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걸 내줄 수 있어야 돼요. 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 예금주들이 갑자기 예금 인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요구했냐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건전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받을 돈, 어딘가에 대출해 준 돈은 만기가 길어. 그래서 신속하게 예금주한테 돈을 꺼내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불안을 느낀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던 은행이거든요. 근데 스타트업들도 소문이 되게 빠르죠.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야 실리콘밸리는 현금이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뭐지 예금 제때 못 내놓을 수도 있대라는 소문이 도니까 너도 나도 은행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특별히 커다란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예금주들의 예금 반환 청구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게 이제 금융 세계에서 디폴트 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렇게 디폴트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현금 유동성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유동성이 금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유동성이 풍부하면 그 금융기관에서 사람들이 돈을 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유동성이 부족하면 돈을 빼려고 합니다. 그러면 빼면 유동성이 더 부족해지겠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정보 공시. 금융기관들은 자신의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경영정보를 봐야 이제 내가 어떤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금융기관이 경영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 또는 건전하게 경영되고 있는지 위법이나 뭐 이상한 행동은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보통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찾는 것을 경영정보를 남들이 막 이렇게 보는 거 사실 좀 다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경영 정보를 조금 보기 어려운 것들이 여기저기 숨겨놓은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뭐 매우 숨겨놓으면 또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곳에서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찾을 수 있는 곳들에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이제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서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보통은 업무 보고서는 CPC라는 전산 시스템을 금융감독원이 공급을 해서 CPC 방식, CPC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감독원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C 들어가면 각 금융회사 유형별로 자기들이 뭐 분기에 보고해야 될 거, 뭐 매달 보고해야 될 거, 수시 보고 아니면 정기 보고, 정기 보고만 매달 말 아니면 분기, 뭐 반기, 뭐 1년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서식을 채워가지고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각 서식에는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간단한 내용들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써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되냐라고 하면 실제로 써 있어도 그거 맨날 하던 분들 아니면 쓰기 좀 어려운 면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재무제표도 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위규제도 규정되어 있는데 요거 행위규제는 요거 경영관절성 기준과 그 경영정보공시도 행위규제인데 죄송합니다. 대주주와의 그 거래 규제, 그 대주주와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금융사 세워놓고 대주주한테 돈 잔뜩 빌려주면 사실은 금융기관 이용자들이 그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대주주의 사금고처럼 이용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적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그 경영 건전성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경영 건전성이 그 재무제표상으로는 어느 정도 건전하다 할지라도 대주주한테 자금이 들어갔다가 대주주가 계속 상환을 늦추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신용공여를 제한한다. 그다음에 대주주의 발행 지분 취득을 취득 한도를 이제 규정을 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은행이 대주주긴 하지만 내가 대출을 받으면 나도 똑같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럴 수가 있죠. 그 대주주는 그 회사의 등기이사들,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들과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임직원들이 대주주가 대출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조금 이제 우호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주주가 재무적 건전성도 안 좋고 위험한 사업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돈 빌려줬다가 이 대주주가 만약에 부도나면 그러면 금융기관도 부실화되겠죠. 자금을 수가 안 되고. 그래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 것들은 좀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또 특수관계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좀 취득 한도로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영향력도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뭐 부당하다는 그 범위 내에 뭐 안 좋다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유형이 중요하겠죠. 근데 유형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책무구조도 이거 굉장히 말도 많고 살도 많은 그러한 제도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무구조도라는 게 뭐냐면 잠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 이 책무구조도는 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는 곳에 써 있어요. 뭐냐면 그 책무구조도는 사실 그 크고 작은 금융회사가 계속 막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책무구조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금융회사 내부 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내부 통제 제도가 기존에도 있었거든요. 그 내부 통제 제도가 있었는데 그 내부 통제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 그런 거 써 있어요. 뭐 가령 자금이 어떻게 나가는 건 어떻게 보고 이거는 뭐 그 자기자본운용부와 고객자금을 운용하는 데 뭐 나눠져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준법감시인이 있어서 준법감시인들은 어떠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감시 활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써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 서류만 만들어 놓고 회의한다고 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회의라고 RMC라고 또 있거든요. 그런 거 소집해가지고 회의 자료 하나 그냥 뭐 직원 뭐 대리 하나가 만들어서 팀장 결제 만든 거 한번 배포해 놓고 실제로는 뭐 제대로 논의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뭐 요새 어떻게 지내요? 어떤 영화가 재밌던데 호호호 뭐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회의했다라고 또 그 대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이러이러한 회의했고 뭐 어떤 리스크 점검했고 했다고 해서 사진 찍어놓고 페이퍼로만 그렇게 딱 남겨놔서 아 우리 그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른 회의와 절차 다 거쳤다. 뭐 이렇게 해서 제재를 피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 원래는 그러한 그 내부 통제 기준은 다 준수하고 형식적 절차적으로는 준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질적으로 하라는 뜻인데 그것들을 이제 안 하고 서류상으로만 꾸며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 통제 제도가 형식적 절차적 의무로만 인식되고 실제로는 임직원들이 거기에 따라 실무를 이렇게 돌리지 않는 경우 페이퍼상으로는 됐지만 실제로는 그와 무관하게 업무가 돌아가는 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그 책무구조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이사가 이제 있으면 임원의 직책별로 이 사람이 사고 터지면 이제 그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런 것들을 다 나눠 놓은 거죠. 그리고 책무와 관련돼서 내부 통제가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규정을 해놨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이행되도록 했습니다. 책무 체계를 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들어 놓고, 임원별로 이제 책무의 내용, 이 사람은 뭘 해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업무 분장표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훨씬 디테일하죠. 그래서 임원 및 직책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 이 사람이 이제 주요 관리 의무는 뭘 진행, 그다음에 어떤 부서를 어떻게 겸직하고 있고, 회의체는 뭐 이 사람의 그 주관하는 회의체 어떤 위원회 있죠? 그런 것들은 뭐고, 거기에 어떤 것들이 그 업무가 배정되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를 세 가지 지정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지정된 거 9개, 교육 영역이 26개, 경영 관리 13개 정도. 뭐 이렇게 분류하고 세부 업무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조직이나 업무 특성이나 업무 범위에 맞게 조직 및 임원별 직책 소관 업무를 세분화하거나 병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하게 병합되지 않도록 이제 조율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조치에 대해서 이번 책무와 관련해서 내부 통제가 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관리 조치를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관리 조치 기술서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금융위원회에 이걸 제출해야 되는 문서는 아니에요. 근데 금융회사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조치나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방안을 마련해서 이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 발생했을 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이 관리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업무 분장표 같은 거 있고 뭐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는 한데 사실 애매한 부분도 많고 그 애매모호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실 책임이 이리저리 모호하게 흩뿌려져서 아무도 제재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 제재하는 쪽에서는 또 이 사람이 책임인지 저 사람이 책임인지 사실 제재하는 쪽에서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면 사실은 제재할 때도 조금 확신을 갖고 힘을 실어서 제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실은 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정말 악마 같은 금융기관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한 모호함을 의도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누구도 책임을 안 지거나 책임을 지더라도 가볍게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거 모두한테 해피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어떤 위원회 제도가 이러한 목적으로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러한 그 의구심이나 비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뭐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책무구조를 딱 정해서 누가 이 일이 발생하면 누가 문제를가 책임을 지는지를 정해 놓은 거죠. 근데 관리조치기술서에서 이제 상당한 주의무를 다했으면 소명할 수 있도록 책무별 관리조치가 뭔지 이것을 써놓은 이유는 이거 서명을 하려면 내가 무슨 관리조치까지 했다 라는 것들을 미리 써놓으면 그걸 다 했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생겼어 뭐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임원은 자기가 이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임원도 자기 권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뭐 대표는 한계가 없냐? 대표도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대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대표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 하부 조직과 다른 임원들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대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를 임원들을 통해서 커버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업무 범위 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조치를 다 했어. 나는 대표만큼 그런 포괄적인 권한이 있진 않아. 하지만 내 권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 회사가 나한테 주어진 책임과 권한 내에서는 나는 조치를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임원이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표도 사실은 조금 뭐 대표도 억울하게 제재를 받거나 할 수도 있는 게 가령 창구 지점에서 그 지점장도 교육 열심히 했고 모니터링도 진짜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 지점들을 관리하는 뭐 영업 총괄 조직이 본사에 있는데 거기 임원도 진짜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감시 체계도 하고 교육도 했어.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교육과 감시 체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업무 절차라든지 모든 게 완벽했어. 근데 그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 하나가 대놓고 그냥 뭐 사기를 하려고 맘먹고서 뭐 이리저리 그 회사의 체계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해버리면 또는 아니면 극단적으로 총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은행 내부에서 갑자기 총 들고서 금고를 털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금융기관 과실이라고 할 수 있냐? 우리나라는 어떻죠? 은행에서 총 들고 있는 분 본 적 있습니까? 실탄총이 없어요. 가스총이에요. 그리고 우리 은행 들어갈 때 통상적으로 한국은 안전한 나라니까 총기 있는지 없는지 금속검사 때 통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들어가잖아요. 항상 그래요. 미국이라고 뭐 금속검사 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총기가 많은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 기관총을 들고서 막 은행을 이제 은행 강도를 할 거라고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했어. 뭐 또는 임직원이 또 거기에 뭐 동조를 했어. 그 사실 통상적인 경우에 예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임원한테 책임 물을 수는 없고, 그리고 그것까지 대표이사한테 책임 묻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도 자기가 직접 보고받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아래 하급자들의 주관 범위 내에서 자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대표이사는 그러한 사고가 안 생기도록 체계를 잘 관리하는 게 그 역할이지만 체계 관리엔 문제가 없었으면 실무적으로 그렇게 말단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표한테 네가 모든 포괄적인 권한 다 있다고 이거 다 네 책임이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책무구조도를 통해서 규율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고 발생하는 것을 좀 더 실질적이고 디테일하게 막는 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하고 실태점검을 하고 뭐 사후 개선 등 관리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번 강은 여기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